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TNC 재단 컨퍼런스 바이어스의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황수경입니다. TNC 재단에서는 지난 10월 공감의 또 다른 얼굴 혐오라는 주제로 각 분야의 교수님들을 모시고 강연과 토론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극단적인 혐오가 빚어낸 참혹한 전쟁과 학살 등 세계사 속의 혐오 범주에서부터 현대사회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온라인 혐오 발언까지 혐오의 원인과 현상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단 장학생과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던 컨퍼런스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 11월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체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번 컨퍼런스에 뜨거운 공감과 함께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TNC 재단은 다시 한번 교수님들을 모시고 지난 컨퍼런스를 통해서 깊어진 고민과 성찰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신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함께하신 교수님들 앉은 자리에서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윤주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사학과 최호근 교수님 소개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전진성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안의 혐오, 중세 유럽 마녀 사냥에서부터 놀이가 된 온라인 혐오까지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지난 강연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만큼 혐오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고민이 깊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많은 질문들 가운데 저희가 중복되는 질문을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핵심적인 질문만 지금부터 좀 드려볼 텐데요. 네, 휴대전화 뒷자리 6343을 쓰시는 대학생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근대 이성의 틀을 기초한 서구 유럽에서 왜 이렇게 잔혹한 박해가 발생했는지 여전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 마녀 사냥, 홀로코스트 같은 이런 범죄들이 서유럽에서 더 강력하게 드러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이성 개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서구 문명 같은 경우 가장 두 가지 뿌리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 로마 문화와 같이 특히 그리스 철학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주체와 객체를 구별하고 아주 뚜렷하게 남들과 구별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다른 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것이 있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사랑과 자유와 평등과 같은 것을 가르쳤던 그리스도교와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뚜렷한 구별을 좀 중화해 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그런 형태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에, 그리고 서서히 392년부터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요. 네. 오히려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부터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특히 고난과 십자가가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영광을 강조하는 쪽으로, 그래서 로마 제국과 서구 전체 사상을 이끄는 모습으로 성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전통적인 요소와 사상적인 요소가, 문화와 사상적인 요소가 합쳐지면서 오히려 상당한 서구 우월주의가 시작된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타 문화보다는 우리가 서구 문화가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주체의식을 가지고 구별하면서부터 아마 혐오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자리 8526 쓰시는 대학생께서 올려주신 질문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차별과 학살에 반대하고 비판했던, 저항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그 목소리가 확산되지를 못했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연대로 이어지를 못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네, 영화 작전명 발키리, 네. 이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네. 거기에 톰 크루즈가 주연했죠. 거기 주인공, 애꾸는의 대령 톰 크루즈가 분한 분이 슈타우펜베르크 백작이에요. 이분과 후방군 사령부 몇몇 사람들이 함께 히틀러 도대체 안 되겠다 해서 1944년 7월 20일 날 암살 음모를 꾸미고 그 다음에 폭탄을 놓쳐 실패로 돌아갔고요. 수십 명이
그 다음 날 바로 교수형 당했는데 요 현장에 오늘날 베를린 국방부 청사 한쪽에 가면 그 일이 벌어졌던 그곳이 독일 저항 기념관으로 나뉘어 있어요. 만들어져 있죠. 여기에 보면 독일인들 가운데 나치 치하에서 저항했던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 또는 뮌헨 대학교에 히틀러 체제 타도를 외쳤던 백장미단 사건 뭐 이런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했어야 될 일에 비하면 너무 적지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아마 세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첫째는 독일 사람들이 국가주의 영향을 너무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의 명령이면 그냥 거부할 줄 몰라요. 이게 전통이 깊은데 최초의 마틴 루터 이후에 독일 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은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다 국립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의 틀 안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이 분위기를 딱 얘기해주는 철학자가 쉘링인데요. 국가 안에서 왕과도 같이 충만한 자유를 누려라 라고 선포했죠. 이 말은 뭡니까? 국가의 명령에 저항하지 말고 국가 곁으로 삐껴가지도 말고 그냥 그 틀 안에서 질서 지켜라 하는 얘기죠. 이게 독일인들 사이에 한 400~500년 깊은 전통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너무 나치 체제가 폭압적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본보기처럼 반대 목소리를 내는 야당 지도자, 그다음 노동운동 지도자, 지식인 바로 강제 수용소로 끌고 가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이걸 두 눈으로 보거나 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암담하겠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1930년대 어린이들, 청년들 이 친구들은 학교에서 인종학 수업을 듣고 커요. 그래서 그것 외에 어떤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학교에 가면 이리 와볼래?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중까지 길이를 재봐요. 이게 전형적인 아리안족이야. 구별할 수 있지? 하는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공기를 호흡하고 그 저수지 속에서 큰 친구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유대인 숨겨줬다 하는 게 우연히 보이면 바로 신고해요. 그 부모님이 그랬어도 신고하죠. 이런 분위기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해서 굉장히 적은 분들이 저항했고 반대했지만 이게 적은 수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상황 속에서 보면. 근데 뭐 홀로코스트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생겼던 역사적인 그런 혐오 범죄에 있어서 항상 그 저항의 목소리가 있기는 있었겠죠. 그냥 약해서 그렇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약하니까 독일의 경우는 그 슈타우펜베르크 백작과 그 일행 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요 도시마다 슈타우펜베르크 슈트라세라고 그 거리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작은 경우라도 이제는 크게 부각하고 가르치고 싶다라는 간절한 그런 합의죠. 저는 사실은 역사 전문가는 아니라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리는 게 조심스럽기는 한데 지금 뭐 연대라든가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금 현재 우리의 시각에서 과거의 행동을 평가를 하거나 재단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뭐냐면은 지금 저희들은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이 돼 있는 소위 말하는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들을 공유를 하고 어쩌면 소수 의견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삼가고 조심하고 표현하면 위험하다 보니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실은 그런 어떤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서로 공유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행동에 옮기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수단들이라든가 우리가 보이고 참여하고 있는 그런 다양한 행동 양식 이제 이런 부분들에 근거해서 과거를 평가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맥락이나 상황 이제 이런 눈으로 또 봐주는 이제 그런 태도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은주 교수님과는 조금 다른 초점에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혐오를 막기 위해서 저항하고 그것을 위해서 연대하고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탐 크루즈가 열연했던 슈탄베르크 백작의 경우, 그 그룹의 경우에도 그 행위 자체는 의로울 수 있지만 사실 그분들은 나치였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뭐 약자들을 위해서 행동했던 분들이 별로 아니었고, 사실은 이제 패전이 거의 분명해지니까 그런 어떤 군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분들을 폄하할 수는 없는데, 사실 우리가 이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것이 실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불분명하고,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거악과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그걸 위해서 연대하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가 참 쉽지 않다. 절대적인 선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다시 얘기하고 하는 그런 과정, 열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피해자 또 가해자 말씀하셨으니까 이 질문을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역사적 사건의 가해자는 물론이고 최근에 이제 뭐 그 혐오 관련한 표현 또 악성 댓글 이런 걸로 이제 피해자를 또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놓이게 하는 가해자들의 경우는 참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는 것 같다.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네. 왜 이렇게 반성과 후회도 없고 어떤 죄책감 없이 이런 행동을 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네, 사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성향 중에 하나가 그 인지 부조화를 피하고 싶어하고 줄이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자아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런 욕구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비난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악성 댓글을 달아서 어떤 사람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런 인지 부조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나쁜 행동을 했을까? 근데 이제 이미 일어난 행동은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한 행동과 그 결과라고 얘기될 수 있는 그 어떤 극단적인 선택이라든가 불행한 결과, 이것 간의 연결을 사실은 희석시키거나 부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뭐 그 사람이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야 라거나, 아니면 이 책임감을 여럿이 나눠 가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희석시키는 거예요, 잘못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diffusion of responsibility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명이, 나만 댓글 단 것도 아닌데 수십만 명이 같이 한 건데 나는 그중에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 한강물에 물 한 바가지 덮어놓은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사건의 인과관계를 얘기할 때는 원인하고 결과 사이에 그 즉각적인 대응, 그러니까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밀접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기가 어렵지만, 내가 댓글 단 건 이때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 댓글을 봤다는 근거도 사실은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본인이 행동이 가지고 온 부정적인 비난받아 마땅한 결과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역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 나는 그냥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원해서 한 그런 행동이 아니라 군인으로서 상사의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다. 같은 식으로 그 attribution이라고 하는데, 귀인을, 자기의 행동에 대한 원인을 외부의 이 요인으로 돌릴 때, 그때 사실은 상대적으로 그런 어떤 불편함, 내가 어떤 큰 잘못을 했구나 하는 데서 오는 그런 도덕적인 그 죄의식 같은 것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자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선택 같은 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수님 궁금한 게, 그게 사실 대외적으로 이제 자기가 어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외부로 어떤 표현이 되고 드러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그런 갈등적인 요소가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심리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스스로한테도 그런 자기 최면. 그렇죠. 자기 최면처럼 그러니까 신념으로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라는 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남한테만 보이기 위한, 다른 사람한테만 먹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설명을 만들어내고 나면 본인도 거기에 이제 컨빈스드 되는 거죠. 이걸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행동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건 아니야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제3의 원인을 찾아낸다거나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최인철 교수님께서 심리학 전문가신데 제가 주제 넘겠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한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인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같은 걸 반복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혐오는 사실은 그런 것조차 느끼지 못하면 사는 경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그렇게 사후에 그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거를 지금 무마시키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혐오하는 대상이 혐오 받을 만한 마땅한 대상이라는 그러니까 자기와 같은 수준의 인간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그 인간 이하의 존재 굳이 인간의 어떤 수준을 정하자면은 수준이 아주 낮은 존재 혹은 뭐 동물과 같은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발언이나 행동이 결코 이걸 내가 정당할 필요가 없는 그 수준에까지 간 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당화하려고도 안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타인에게 한 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지 부조하는 거는 뭐 당연히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거 정말 어떻게 한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혹은 다른 집단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문제 삼는 이 혐오의 경우에는 이 집단은 우리와는 다른 집단이다. 아주 고등한 예를 들면은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거나 우리와 같은 어떤 심리적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대접을 받는 게 마땅하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라져도 어쩌면 그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교수님,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종종 그럴 때 단순하게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나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순수 아리안족의 혈통, 순수주의 같은 것이 나타나거든요. 가령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 보았더라도 그리스도교만이 진정한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이 종교를 빼앗는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 진정한 문화라고 하는 이 순수주의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고 더 무서운 것은 종교인들이라든지 정치가들이 이것을 정당화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면 이건 순수 혈통주의와 같은 그러한 사실은 틀린 사상이 아니라 좋은 내용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오히려 이 가해자들의 반성의식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런 느낌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측면과 개인적인 측면을 어우러서 생각한다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할 이런 가해자들의 행위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약간 선민의식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나는 다르다. 네, 다르다. 그러니까 순수 국가라든지 종교라든지 자기는 더 뛰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것은 나중에 보면 우리 혐오 언어의 강연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거기서 딱지까지 붙이게 되면 어떤 용어까지 사용하게 되면 뭐 주로 벌레와 혐오 표현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들이 해도 되는 행위 이런 것들로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무섭기도 하고요. 네. 자. 그 3710 뒷자리 쓰시는 고등학생께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지난 역사를 살펴봐도 강력한 혐오에 비해서 혐오에 대한 저항과 연대는 상대적으로 참 그 힘이 미약해 보입니다. 지금 인터넷 공간에서 역시 강력한 혐오 표현에 비해서 저항 표현은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혐오 감정이라는 게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네. 교수님.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그리고 이 질문은 꼭 혐오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것들은 왜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지속되고 있고 심지어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오랫동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하나는 그것 때문에 보는 이득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득.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혐오라는 거는 다른 집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아주 강력한 미움의 감정인데 그거의 이면에는 자기 집단에 대한 강력한 어떤 집착,
어떤 그런 연결 의식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타 집단에 대해서 혐오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속한 집단에게 어떤 충성을 다하고 그로부터 얻는 어떤 이득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개인의 정체성이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 정체성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어떻게 보면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이득도 일부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 상대 집단을 혐오하는 거가 아주 당연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정당화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좋은 일이지만 마지못해 한다는 생각보다는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소명의식 같은 거를 느끼면서,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혐오의 가장 근본적인 그 본질은 다른 사람을 자기와 비슷한 정신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깊이 있는 사고를 하고 나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심리적인 욕구들을 가지고 있지만 저 사람은 그냥 동물처럼 그냥 그 먹는 것만 제대로 주면 이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혐오가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그런 성찰의 어떤 결핍 같은 것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사라지진 않는다. 약간 비관적인 네. 그런 생각이. 아니 근데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교수님, 그거는 인간 본성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교육의 문제인가요? 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나하고 전혀 다른? 네. 글쎄요. 최근에 진짜 우리가 세계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그 학생들끼리 비슷한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 대학 학생인데 또 다른 시카고 대학 학생은 어떤 것 같으냐,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냐 그러면서 내면의 욕구도 주고 외적인 욕구도 주고 얼마나 이 욕구들이 평균적인 시카고 학생들에게 중요할 것 같으냐 이런 판단을 시키고, 너한테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 심지어 그 친구들도 그러니까 똑같이 그 명문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기 동료에 대해서도 얘네들은 나보다는 조금 단순한 존재고 나는 좀 더 복잡하고 오묘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본능이라고까지 말하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에게 조금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 의견에 조금 더 보완하자면, 그러니까 상대방을 너무 낮춰보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또 너무 쓸데없이 올려보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인도에 가면 거지도 성자다. 했는데 정말 놀라운 얘기죠. 사실 인도는 지금 극단적인 그 힌두교 중심주의 국가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국경선을 두고 중국과 이렇게 폭력 사태도 봤지만 그 사회 내부적으로도 종교적, 사회적 이유로 엄청나게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인데 그저 관광객의 시선으로 가서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혐오의 원인 중에 하나가 타인을 똑바로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것. 그러니까 너무 낮춰보는 것도 문제인 동시에 쓸데없이 이렇게 자기가 바라는 무엇인가를 투사해서 보는 것도 똑같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최인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나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나는 저들보다는 조금 나은 것,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인류가 진화를 하면서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그 판단이 바로 우리와 그들, 그러니까 us versus them,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은 나랑 비슷한 존재들은 같이 있어도 괜찮고 접근해도 안전한 그런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들은, 나랑 다른 존재들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행동하는지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제 조심해야 되는 이제 그런 대상으로 분류를 해놓고,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면 안전하고 그들하고는 거리를 두거나 조심하는 게 좋고, 사실 이런 판단이 굉장히 생존하는데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분 자체는 저는 최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본능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이게 내재가 된 그런 속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그 분류가 그 외 집단에 대한,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이제 차별이 되고 하는 그 정도는
환경의 그 변화하고도 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속담에서 가장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속담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실 우리들 행동을 설명하는데 잘 적용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본인 배가 불러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난민 문제 같은 것들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 난민에 대한 증오 표현, 혐오 표현이 굉장히 온라인에서 많은 공감을 사실 받았거든요. 저는 그 근거에는 우리 삶이 굉장히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그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들한테 우리가 가진 얼마를 내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우리를 가르고, 그리고 그들보다는 우리한테 더 팔이 안으로 굽고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본성이 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 부정적인 그 타인에 대한 배제와 차별과 혐오로 나타나는가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하고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라는 말을 자칫 오해해서 그래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혐오의 감정이 일어날 만한 조건들이 우리 내부에 그리고 우리 외부에 충분히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네.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정당화할 수 있다, 그 얘기는 아니라는 점을 한번 강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은주 교수님 말씀에 그 진짜 동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보면 흑백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특히 미국 남부에서도 그 백인에 의한 흑인들에 대한 어떤 린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빈도를 보게 되면은 그 주된 산업이었던 그 목화 이런 게 이제 불황이어가지고 이 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흑인에 대한 린치 빈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집단과 집단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맥락적인 요인과 결합이 됐을 때 또 폭발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그 점이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본성 자체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안 좋은 면을 더 악화시키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만 있다면, 그 점을 개선하거나 혹은 예방하게 되면 어쩌면 더 좋은 길이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 좋은 면이지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조금 더 어떤 길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인사이트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의견을 이게 피력을 해주고 계신데, 저도 사실은 교수님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것이, 또 교수님 강연 내용 중에도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그게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행동과 말로 표출되는 걸 내가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우리 이번 주제가 이 공감의 어두운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혐오는 항상 어떤 악마 같은 사람들만이 보이는 어떤 특별한 감정,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해 있는 집단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배타적으로 사랑하게 되면 그게 일종의 파편이 튀어서 다른 집단에게는 이렇게 극단적인 혐오까지도 보이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점이 사실은 이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좀 겁나는 거죠.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나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는 거면은 사실은 별로 우리에게 가르침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못된 사람들만 처벌하면 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나는 진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집단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내 집단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그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역사 또한 혐오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모두의 우려가 굉장히 깊은 게 사실인데요. 이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학생은 물론이고 선생님들께서도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아주 뜨겁게 공감하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한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아이들이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을 마치
놀이처럼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온라인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혐오의 놀이터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네. 온라인 혐오 표현이니까 이제 그쪽 강의를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네.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너무 두 개의 완전히 분리된 다른 세상처럼 다루는 게 좀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이라고 하면은 뭐 버추얼이다, 가상이다. 그러니까 가상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현실하고는 뭔가 구분되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일들은 현실적으로는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다, 뭐 가상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일들을 좀 현실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하고 분리해서 보고 사실 거기에는 그 공간 나름의 또 다른 어떤 규범이라든가 행동 양식 같은 것들이 적용되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온라인이 오프라인하고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익명성 아닙니까? 근데 그 익명성이 양쪽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의 핍박이라든가 아니면 다수의 어떤 부정적인 편견 같은 것을 염려하지 않고 목소리를 솔직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로 기능할 수 있는 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 익명성의 보호 아래서 정말 얼굴 보고는 밖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고는 감히 할 수 없을 이제 그런 말들을 거리낌 없이 하게 되는 거고 그 안에서 마치 이 일반적인 세상의 규범하고는 구분이 되는 그 안에서 인그룹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집단 안에 자체적인 규범이 따로 정립이 되고 거기서는 그 규범에 아주 충실한 것, 그 가장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이고 가장 폭력적이고 가장 파괴적인 가장 혐오를 드러내는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그 해당 집단의 규범에는 제일 충실한 게 돼버리고 그 안에서는 또 나름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격려를 받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를 들면 몇몇 특정 커뮤니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학생들이 우선은 이거를 가상, 온라인에서는 다 그래라는 그런 잘못된 규범의 인식, 온라인에서도 그런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 온라인 역시도 그 뒤에는 실체를 가지고 있는 이 오프라인의 이 다른 한 면 혹은 그 일부하고 정말 직결되어 있는 현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대화를 나누는 곳이고 메시지가 교환되는 곳이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가상현실 사이버 스페이스는 우리 오프라인하고는 아주 별개로 존재하는 거고 거기서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해도 되고 허용이 되고 하는 식으로 이걸 나눠서 보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럼 애들한테 디지털 리터러시를 가르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애들이 뭐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어떤 에티켓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했을 때 이제 좁게 말하면은 그거는 뭐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고 거기서 스스로를 표현하는 그런 문해력 같은 것을 말하는 거지만 넓게 봤을 때는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해야 되는가를 이제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시민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 그게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상관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표현들은 용납이 되는 거고 아닌 거고 같은 부분을 본질적으로 가르쳐야 우리가 온라인도 지금 기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좀 변화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학교에서 온라인, 인터넷 정말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세상의 얘기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그 온라인에서 막 혐오 댓글을 달고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나 죄의식 같은 거 찾아보기 너무 힘들고 이거 재미인데 이렇게 표현들 어떻게 가르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라인 상에서 통용되는 규범이 뭔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고 성장하면서
이게 내가 하고는 싶지만 욕구는 있지만 그래도 이거를 참고 억제해야 된다라는 걸 학습을 하는 건데 네.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익명성 때문에 이 탈억제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는 건데 그런데 일단 그런 것들이 결코 놀이나 장난으로 해석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건 문제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일베 사이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이트들에서 사실은 이게 학생들, 어린이들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사람들만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그런 시민교육, 그런 기본적인 소양에 대한 교육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성세대로서 할 게 참 많네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이제 과거 얘기로 좀 돌아가서 근데 사실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오늘날 이제 발전이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유럽의 그 몇몇 강대국들의 역사는 그야말로 이 혐오 범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참 과오를 많이 저질렀는데 그러면 그 과거에 했던 그 가해 일에 대한 반성 같은 거, 성찰 같은 거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네네네, 얘기를 네. 하면 좋겠는데 그 독일 하면 우리가 뭐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찰했다. 그다음에 책임감 느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과정을 보면 그렇게 간단치가 않지요. 특히 1945년에 독일이 패했는데 85년에 딱 40년 후에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중에 이제 독일 대표하는 그 보수 역사가 하나가 우리만 그랬냐. 캄보디아 봐라. 그 다음에 다른 그 어디도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는 앞에 소련 스탈린이 한 거, 그 다음에 스페인이 쿠바에서 한 거 이거 보고 뭐 따라한 건데 그 옛날을 보나 지금을 보나 우리만 한 거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잘못 쓰였지만 그 속에 진실이 있어요. 영국의 경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캠프 만들었죠. 그 다음에 독일, 나미비아, 그 다음에 벨기에는 부룬디하고 르완다. 뭐 이렇게 어느 나라고 빠질 것이 없는데 그 중에 최악이 사실 프랑스였죠. 프랑스가 알제리 지배하면서 봉기가 일어나니까 60년대 얘기예요. 옛날 얘기도 아니고. 알제리의 그 식민지 그 사람들 가운데 충성스러운 사람들한테 학살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가 직접 하지 않고. 그리고 약속을 하죠. 일 잘못되면 프랑스의 국적 주고 들어오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안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자도 거기 있고 희생자 유가족도 거기 있고 하다 보니까 알제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을 거기다 심어놓은 거죠. 이런 것들 보면 홀로코스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직접 가해자가 됐던 아프리카,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아메리카에서 한 일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할 때 왜 소리를 죽일까?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하나는 그걸 시인하게 되면 책임, 그 다음에 경제적인 배보상 문제가 있지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하는 게 쉽죠. 두 번째는 백인 대상으로 한 것은 범죄고 그 다음에 다른 인종의 경우는 잘 몰라서 상황 파악 안 된 상태에서 그랬어 하고 상황 탓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문호죠. 빅토르 위고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서유럽에서는 한 사람만 죽여도 살인이 되는데 동쪽에서는 수천 명을 죽여도 사건이 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 벌어지면 불이 난 거고 바깥에서 벌어지면 강 건너 불구경인데 그 불을 누가 냈는가 생각하면 책임 소재가 명확하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 속에 하이어라키가 있다. 위계 서열이 있어서 딴 데서 예전에 벌인 일은 가장 밑바닥에 있고 그건 뭐 상황 때문이고 그들 탓이었고 잘하다 보려다 보니까 헛발질했다. 요 정도로 이제 터치를 하고 증거도 없고요. 연구도 집요하게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센 적을 만났을 때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악착같이 이 문제 규명하고 그 다음에 사이먼 위젠탈처럼 끝까지 그 범죄 사냥하고 하면서 부각을 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인을 잘 못하죠. 그건 진정한 성찰은 아닌 거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 못 들은 걸 말한 건 아닌데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사실은 이렇게 좀 애매한 태도 취하거나 변명을 많이 하지요. 일본 국민 전체가 그런 건 결코 아니에요. 그 우파 정치인들이 그렇지요. 근데 사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들이 언론에서 계속 얘기하고 최고의 연구 결과를 쏟아내고 하니까 부인하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동아시아에서도 중국이 약할 때, 한국이 힘들 때, 이때 차관이 필요할 때는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약한 상대를 만나서 지나가 버린 건데 그때는 뭐 했고 왜 뒤에 와서 갑자기 그러지? 라고 하는 변명거리가 새로 생겨난 게 그러니까 적시에 제때 얘기하지 않고 뒤에 와서 얘기하니까 뭐랄까 이유는 아닌데 알리바이죠. 그 소재가 있죠. 그래서 누굴 대상으로 했는가 근데 그 상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닐 경우에 바로 독일이 정확하게 그 경우죠. 그래서 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면 돌파하는 것이 그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유리하죠. 그걸 이제 독일 사회가 합의했고 그 다음에 그 덕분에 통일의 가도를 마련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쭉 말씀 들어보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볼 때 종종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이거는 좀 먼 일, 그리고 뭐 저같이 뭐 중세하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군 전쟁이건 더 먼 일이지만 똑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인지에 따라서 다른 시각을 얼마든지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역사학이 발달되면서 단순히 십자군 전쟁을 서구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많은 역사가 등장했어요. 그들이 얼마만큼 공포를 느꼈는지, 어디서 분노를 느꼈는지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좀 보편화되면서 최근에 독일과 프랑스가 같이 역사를 책을 쓴다는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한국과 일본이 모두 다 역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쓸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해진다면 역사로부터 진정한 교훈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독일 생활하면서 또 한 가지 아주 정말로 구체적으로 역사적 교훈이 있다고 느낀 것은 제가 10년 동안 유학을 할 때도 못 봤던 것인데 연구년 하러 가서 처음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슈톨포스타인이라고 해서 황동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프라이부르크에도 있고 곳곳에 도시에 있는데 거기서 유대인이나 독일 장애인들이 죽었던 곳에 이름과 연도가 거기에 써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슈톨포슈타인이라면 걸려 넘어지는 돌, 농담인 줄 알았더니 그게 공식 명칭이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자신들의 우월의식과 그거를 갖다가 걸려 넘어뜨리게 되는 산 증거로 놓아놓은 곳인데 이것을 초등학생이 역사 시간에 제안했답니다. 600만 죽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은 거지 유대인이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어느 집에서 그 유대인이 살았는지를 찾아내서 표시한 것이 전 독일적으로 운동이 넘어갔는데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개인들에 대해서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또한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연결시켜서 가르쳐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적인 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아닐까.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과 이 피해자들을 하나하나의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지닌 개인으로 바라보주는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로 역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아닐까라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기념 공부하면서 바로 그거 그러니까 박물관에 만들고 역사적인 비극의 장소 아우슈비츠에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사건이 벌어진 곳은 베를린이고 잘츠부르크고 파리죠. 이미 이제 죽음이 예견돼 있었고 근데 죽은 곳이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인데 거기만 얘기해요. 잘못된 걸 일깨워주는 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걸림돌이에요. 걸거치는 돌. 근데 제가 잘츠부르크 자세히 살펴볼 때 거기에 집집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극작가 누구가 여기 살다. 1942년까지. 그 다음에 그 몇 집 옆에 가면 미술을 좋아하던 누가 이 집에
1939년 언제까지 살다. 이상해요. 집집마다 그게 보여요. 그럼 뭐지? 왜 39, 40, 41, 42 이렇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데려가면서 자기 동네에서 수업하는 거죠. 이 집 주인 어떻게 됐을까?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죠. 구글에, 위키피디아에 42년도에 간 거죠. 하니까 삶 속에서 벌어진 일을 삶 속에서 가르치게 하게 되면 우리 일이다. 우리 할아버지 때 일이다. 여기서 벌어진 일이다. 해서 과거 일이지만 지금 느낌처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프로젝트 정말 충격받았고 유럽 길에 가면 이렇잖아요. 박석 길이 10cm, 10cm 이렇게 모난 돌이잖아요. 딱 그 사이즈로 박석 하나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데 가면 7개가 있어요. 그럼 그 집에 살고 있던 온 식구가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600만이 아니라 하나하나 개인,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우주 이런 느낌이 그대로 오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그 독일이 홀로코스트를 대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유대인과 화해하는 과정, 이건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사례인 것 같아요. 사실 세계에 그만한 사례가 쉽지 않은데요. 근데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제가 이거 너무 삐딱하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정치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대상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서독과 이스라엘이 같이 서방 세계에 편입되면서 사실 설린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 나쁜 것은 유대인을 학살했기 때문에 나빴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독일인들이 제대로 반성한다는 것은 무조건 유대인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약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팔레스타인 쪽을 지지하는 것이 오히려 그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는 그런 노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조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편을 든다는 것은 무조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학살돼야 된다는 그 논리와 굉장히 닮아있죠. 물론 뒤집혀진 형태이지만. 그래서 물론 이렇게 독일의 과거 청산을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배울 게 많고 한 명 한 명 진지하게 기억하겠다는 건 아주 중요한 건데 또 다른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꼭 모범 사례로 삼아서 똑같이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분들의 문제의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적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 교수님 말씀 들으러 제가 이 자리에 왔나 생각될 정도로 오늘 저한테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타깃이 옷을 바꿔 입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제일 약했던 독일 땅에서 한때 제일 약했던 것은 개신교도들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유대인이었죠. 지금은 거기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누굴까 하면 동남 유럽에서 온 그 이주 노동자들일 수 있고요. 또 이제 아시아에서 살기 위해서 간 사람들일 수 있고 해서 반유대주의를 척결한다고 문제가 끝날까? 유대인에 대한 태도를 죄책감 가운데 바꾸면 끝날까? 그게 아니라 교훈은 마이너리티. 그렇죠. 우리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불렀는데 이주노동자라 벌어먹으러 왔으니 하는 식의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색깔을 달리해서 나타나고 옷을 바꿔 입고 나타나는 그런 그 대상을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유대인 겪은 문제 가지고 반성하면 공용 면역죄가 될 수도 있죠.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 시각이 필요한데. 그 교훈은 단순하죠.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오리엔탈리즘도 이제 또 다른 그 혐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작동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 굉장히 다른 그 분야에서 이제 어떤 분이 C.S. 루이스라고 아마 나니아 연디기 작가이기도 하고 굉장한 기독교 신앙가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쓴 재미있는 책이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아주 위트 있는 글을 모아놓은 게 있는데요. 이제 그거는 원래 그 목적은 어떻게 하면은 그 시대에 그 자기 나라 사람들을 소위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 생각하니까 사실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뒤집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악마의 관점에서. 그래서 시니어 악마가 주니어 악마에게 너 지금 이 사람들 타락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건 잘하고 있는 거고 이건 못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편지를 주는 그 아주 재미있게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람을 타락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그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불쌍한 영혼들. 근데 교회 갔다 온 다음에는 자기 엄마한테 화내는 거죠.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타락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사람을 개념으로만 생각하도록만 놔두면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인류를 사랑해야 되고 다른 민족도 똑같이 대접해야 되고 뭐 소수 집단을 사랑해야 되고. 근데 아까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아니라 그냥 그 개별적인 존재, 네. 나랑 같이 살고 있는 특정한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네. 우리는 우리 모두 평화를 사랑하고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의 수준, 관념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C.S. 루이스의 생각은 우리는 타락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의 해결책이 어떤 민족이나 어떤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거를 반성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아주 보편적 인간, 한 개인을 보편적 인간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면 그리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조금 더 나은 해결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일원으로 보는 경우와 정말 세상에 대체 불가능한 굉장히 고유한 개인으로 보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어떤 집단의 일원으로 보는가, 그리스도교인으로 보는가, 아니면 뭐 두산베어스 팬으로 보는가, 아니면은 교수 중에 하나로 보는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다측면적이고 다차원적인데 지금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특정 집단이나 민족에 대한 그런 혐오나 차별 같은 것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개인성들을 다 무화해 버리고 그냥 원 오브 댐으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그런 현상이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인철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저는 그 사례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최근에 지금 미국이 그 코비드-19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일면을 다 할애를 해가지고 그 사망자들 이름을 하나씩 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사망자가 몇 명 나왔다 숫자로만 그냥 얘기를 할 때 하고 이 사람들, 그로 인해서 희생된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한 명 그 이름을 적어주는 거하고는 실감하는 그 문제의 심각성이라든가 그 고통이라든가 아픔이라든가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고유성,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인 존재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을 보게 하자라는 게 어쩌면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쳐야 되는 교육 중에 큰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집단하고 개인하고 사실 기억하는 거를 같이 가도 돼요. 예를 들면 용산 전쟁 기념관에 학생들하고 가요. 거기 보면 디귿자 모양의 그 회랑에 왼쪽은 유엔군하고 미군 사망자들 명단이 다 새겨 있고 오른쪽은 이제 국군하고 경찰인데 그 자리에 서서 그 한 명 한 명 손을 짚어가면 그날 교육이 안 끝나요. 그렇게 한 10분 정도 이렇게 미국에서 뉴저지 이쪽의 사람들 우리 하나씩 이름 나눠 기억하자라고 수업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느낌이 다른가 봐요. 그리고 일주일 뒤까지 그 이름 기억하는지 메일 보내줄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고 제가 전쟁기념관 관장이면 그 앞에 이렇게 플랜카드 붙이고 싶어요. 이 희생자들, 한국전 희생자들의 이름을 다 부르기 위해서는 7일, 12시간, 14분, 43초가 걸립니다. 라는 문장 하나만 딱 집어넣으면 느낌 다르죠. 개인이 집단과 함께 동시에 보이게 되죠. 지금 이은주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제 확신까지 드네요.
지금 저희가 뭐 있었던 여러 이렇게 추모 행사 가운데서도 이게 희생자들의 이제 넋을 기릴 때 사실은 그냥 뭐 위로한다 뭐 이런 단순한 표현에 그치지 않고 그 희생하신 분들의 그 조남을 한 분 한 분 다 불렀을 때 그 우리가 느끼는 그 감동과 정말 아 이게 정말 제대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꼈을 때 그 마음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 고등학생인데요. 이 뒷자리 3506을 쓰시는 학생이 올려주신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놀랐어요. 유대인 학살과 차별 등은 남과 나를 나누고 다르게 생각하는 인식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홀로코스트와는 다르게 누군가와 자신을 갈라서 생각하는 인식에서부터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 중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건이 있었나요? 하고 질문을 올렸습니다. 원래 역사가들이 사건 사고 그다음에 그 불난 거 기록하지요. 불 안 나고 잘 사는 거 절대 신문 기사도 안 되고 역사도 기록하지 않아서 종종 가끔 헷갈려요. 이 기록이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나 아니면 악마의 편집처럼 악마 같은 짓만 골라서 이런가. 그래서 그런가 아무리 상상해봐도 사건 가운데 다른 사람하고 가르고 집단 갈라서 아 우리는 이거 좋아 라고 했던 확신이 좋은 일을 일으킨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나라 다 뺏겼을 때 언어 뺏겼을 때 단재 신채호, 박은식, 그 다음 최남선, 얼, 혼, 정신, 문화 얘기했죠.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해는 다시 뜬다. 그 빛은 이 땅의 빛이리라 라고 견디게 했거든요. 그래서 ethnic minority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소수인 집단, 약자 집단 그 다음에 개신교도 한때 탄압받던 약자였거든요. 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참고 견딜 수 있는 뭐랄까 이유를 제공해 주죠. 거기까지가 아름다운 역할인 것 같고 근데 그 문제가 2차 대전 끝나고 제가 국가 간 비교 연구 해보니까 좀 웃겨요. 아일랜드가 얼마 전까지 슬픈 아일랜드라고 그냥 국민들이 다 슬퍼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탄압받은 피 흘린 민족이다라고 하는데 폴란드를 또 가서 사람 만나니까 세상에서 우리 같은 민족은 없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연단시키는가 보다라고 해요. 한국 사람들은 980여 차례 외침 얘기하면서 우리처럼 한해 민족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위성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제일 슬프다고 지금 올림픽 게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일랜드는 1인당 국민소득 굉장히 높아졌죠. IT 강국됐죠. 한국 세계 10위에서 12위 사이의 경제 대국이죠. 지금도 우린 슬퍼. 우린 탄압받았어. 네. 쟤네들 반성 안 해. 이러고 그 옛날 유치원 때 옷을 어른이 입고 건장한 청년이 슬픈 표정 짓고 있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유 있었는데 지금은 구별짓고 백의민족, 순혈주의 얘기하고 있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코믹 같은 거죠. 그래서 뭐랄까 어떤 시점, 어떤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는 이 한해 정서를 승화시킨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자제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우물에서 같은 우물물을 길어먹고 같은 별만 쳐다보고 살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서양사를 공부하니까 1년에 몇 번씩 출장을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저쪽에 딱 떨어졌을 때 거기선 제가 낯선 자가 돼요. 근데 한국에 인천공항 도착하면 냄새도 새로 와요. 우리의 친숙한 냄새가.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이 그 변경에 선 사람처럼 어디도 속하지 못하고 비교하면서 관찰하거든요. 그러니까 슬픔을 너무 과장하고 네. 피해를 너무 드러내면서 그다음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이유 있었지 라고 변명하기 바쁜 이게 세계 공통이더라.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서 배울 것은 유럽 강국이 제국주의 때 저래놓고 지금 입 씻고 있네? 라고 이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독일에서 우리가
성찰을 배운다면 일본을 비판할 때 쓰거나 우리 변명할 때 쓰지 말고 자기들이 가해했던 거,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겨냥해서 피해 입혔던 거,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전쟁 때는, 그 후에는, 지금은 이렇게 적용하면 답이 나오는데 엉뚱한 그 오답을 지금 쓰고 국민들은 그걸 알리바이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저는 이렇게 하자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역사 교수로서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해서 답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 너와 나를 갈라서 다르다고 생각해서 긍정적인 사건은 없었다. 그러니까 제한적으로만 그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그걸 무한 적용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으로 결실을 맺은 걸 얘기하라라고 하면 아마 제가 부족해서 그런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적인 면에서는 다르다는 걸 강조하는 게 조금 독창성이나 뭐 경쟁력이나 이런 면에서는 근데 좀 그것도 어느 순간부터는 해롭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중화민족주의를 얘기하잖아요. 제국을 갖고 있는 나라는 민족을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 굉장히 힘이 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에 그 근육질인 사람은 버스 안에서도 사실은 백팩 메고 막 이렇게 움직이면 그거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본인은 못 느끼는데 나는 좀 행동이 커, 반경이 넓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관성이나 네. 습관조차도 다른 사람한테는 네, 네. 피해를 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진 뒤에는 네. 이제 어느 정도 민족의 우물, 그다음 좁다란 식견, 과거의 알리바이, 그건 좀 적당히 버리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 공부를 너무 시키면 안 될까 하는 그 지금 자문을 하고 있어요. 이 그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고등학생께 충분히 답이 됐을 것 같은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역사 교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제대로 된 역사 네. 교육은 더 절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첫 번째 세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혐오 범죄로 이어진 참혹한 역사를 통해서 반성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왜곡된 시선으로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혐오하는 우리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의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세션에서는 우리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혐오 문제,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시선과 태도 등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